김성환의 시사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으로 통칭되는 미성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 유포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사건의 전말이 공개되면서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정치권은 단순 관전자까지 처벌하겠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유일한데요. 경찰은 추가 공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10대 미성년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30%가 10대라는 점일 텐데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에 형사처벌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과연 처벌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법안들이 수년째 계류돼 있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청소년인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방역당국은 조용한 전파에 시길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온라인 계약 첫날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교원단체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하는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 이벤트 참여 조건이 있는데요. 애청자를 인증하는 차원에서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을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39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23명으로 국내 지역사회 발생 16명보다 오히려 더 많았는데요. 신규 확진자 가운데 이 22명은 수도권에서 나왔고 의정부 성모병원 집단 발병과 해외 유입 영향으로 서울에서 12명, 경기에서 10명이 새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유입 지역사회를 합친 다음에 네. 그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별로 다시 나눈 겁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오늘 자정 기준 204명이었고요. 완치해서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어제보다 197명이 늘어서 총 6,973명이 됐습니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3,246명으로 어제보다 162명이 줄었습니다. 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 아래로 떨어진 건 49일 만이라고 하는데요. 좀 반가운 소식인데 그거는. 예, 맞습니다. 근데 방역 당국은 조용한 전파에 시길 수 있다 이러면서 경계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의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일명 긍정 평가하면서도 방역 당국은 이 시기가 조용한 전파의 시기가 아닌가 긴장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를 경계해야 하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적극적 진단검사, 환자 조기 발견, 역학조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최근 스파시설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집단 발생이 잇따르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대규모 전파는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은 어디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됐듯 우리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절실하게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국가가 됐듯 치료제와 백신 개발 네. 네, 백신 개발에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돼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및 승인 절차 단축 등 이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민간 협력을 강화해서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약속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치료제를 만약에 개발한다거나 백신을 개발하면 진짜 방역의 선진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 화상 정상회의가 다음 주에 열린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오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 회의를 열고요. 이 내주 중 개최 예정인 아세안 플러스 3 이 화상 정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다음 주 중에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 지난달 26일에 열렸던 이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대한다. 이 그런 내용의 공동 성명이 채택된 데 이어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이런 소식 어제 뉴스아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13일부터 90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외교부와 법무부가 합동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 외국발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 관련 조치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외교부와 법무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 사증 효력 정지 및 이 사증 면제 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증이라는 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비자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도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어디 외교부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외교관 공관이라든가 이런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곧바로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거고 마음대로 그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오늘 정부의 조치는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비자 받지 않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그걸 막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한국 외교 공간에서 이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 비자 효력이 잠정 정지되고요.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 비자 면제 및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그래서 그 대상국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대상국의 여권 소지자들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조치에 따라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이 기존의 이 비자 면제 대상이었던 미국,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극소수만 이제 그렇게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한국을 방문하거나 지금 입국하는 사람 숫자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가운데 자가격리 원칙을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 추방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이 강제 추방 첫 사례인데요.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40살 A씨를 어제 오후 3시 이륙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할 당시 쓰던 경기 안산시 숙소로 신고했는데요. 법무부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 안산시 숙소에 머물러야 되지만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경찰은 A씨가 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통보를 했고, 당국에서 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오전 11시 이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긴급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A씨가 입국 과정에서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고도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해서 감염병 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입국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A씨가 입국 당시에는 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추방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요, 이분들도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네.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었는데, 네. 자가격리 중이어야 했을 지난 3일 오후 7시에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서 이 군산시 나운동 음파 호수공원 유원지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유학생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지만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 사이인 이들 3명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걸쳐서 입국을 했고, 검체 판정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 대상 중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이 지방자치단체 군산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한 차례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고,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이 법무부가 오는 10일, 그러니까 내일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이 항공편 등 여건을 감안해서 강제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체가 굉장히 좀 엄격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의료진에게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대구시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인들이 약 2,1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900여 명만 수당을 받았고, 지금 나머지 1,200여 명이 이 의료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대구시는 의료진들에게 2주마다 수당 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행정상 문제 등으로 이달 중순 이후 지급할 걸 약속하고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200억 원 가량을 교부를 일단 받긴 받았는데, 이제 그걸 아직까지 이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건데요. 대구시 네. 설명을 들어보면 병원에서 근무일수 등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에 거기서 사대보험, 세금 등을 공제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게 지급될 예정인데, 원래는 복지부에서 지급 단위 기간을 2주마다 주기로 했었는데, 복지부 지침은 근데 네. 이게 한 달로 지난달에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원래 이제 보름 만에 나와야 될 게 지금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구시는 이전에도 의료진 숙소하고 식사 제공 문제로 논란이 좀 빚은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빨리 지급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이게 지난달 말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지급 기간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급하는 그 단위 기간이 네, 주기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2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네.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됐다면 이제 그 지급 대상이 되는 이제 의료진들에게 그걸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한다거나 네. 미리 알리는 정도의 노력은 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긴급 재난수당이든 지원금이든 이것도 역시 좀 기간이 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지금 다급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선지급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됐으면은 그때 가서 수정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급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그게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정부는 누구 책임이든 변명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 그래요. 네, 오늘 중앙 사고수습본부 이제 브리핑에서 예. 이 김강리 복지부 차관이 대구시가 파견 의료인들에게 수당을 늦게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감염의 위험에도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적 노력을 해준 의료인들께 경제적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숭고하다 하면서 대구시와 복지부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역당국이 의료진뿐만 아니라 청소와 소독 업무를 하는 미화원,
그리고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 종사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네, 역시 김강립 차관이었는데요. 네.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 최전선에 계시다면 청소 소독 업무를 하는 미화원과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 종사자들은 최전방을 지키는 든든한 후방기지라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는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치하했습니다. 네. 그분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히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이틀 동안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8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유권자라면 별도 신고가 없이도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투표하시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이 투표소를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기 선거구에 있는 투표소를 가느냐 아니면 그 전국 그 투표소 자기 선거구 밖에 있는 데를 가느냐에 네. 따라서 투표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선거구 밖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서 기표한 투표지를 이 회송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안 해보셨거나 이 회송 봉투를 안 써보신 분들은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4월 15일 그 투표 당일에 하는 것처럼 투표용지만 받아서 그냥 들어가서 기표를 하셔서 투표함을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 듣고 괜히 이거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안내를 친절하게 다 그렇죠. 해줍니다. 네. 저도 사전 투표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어려움 없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전 투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방역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있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네, 선관위는 이 사전 투표 전날 그리고 1일차 투표 마감 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일매일 이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방역 작업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투표소 입구에서부터 전담 인력이 이 들어오는 유권자들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하고 이 체온이 높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 아예 투표를 하도록 그러니까 별도 동선으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유권자는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위생장갑까지 끼고 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또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안 대화 자제, 1m 이상 거리 두기 등 이 국민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일단 투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면 다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투표를 일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을 좀 살펴보죠. 미래통합당 김종일 총괄 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딴 막말 파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어제 있었던 이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그 전날 있었던 이 김대호 서울관악갑 후보의 이른바 막말 파동에 대해서 이 깊이 고개를 숙였는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오전에 8시 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사과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차 전 의원 발언을 겨냥해서 이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전국의 후보자와 당 관계자들에게 각별히 언행을 조심하도록 지시했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제 눈길을 끄는 건 김 위원장이 오늘 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 자신의 좀 솔직한 속내를 좀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이 통합당에 온 지 10하루째가 됐다면서 네. 이 당의 행태가 여러 번 실망스러웠고 모두 포기해야 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봤다. 이렇게 얘기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가는 방향을 되돌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너무도 절박해서 다시 이렇게 나섰다. 이 얘기까지 해주셔야죠, 사실. 네. 네. 근데 황교안 대표도 입장을 밝혔죠. 네,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9시 반쯤 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서 이 차명진 후보 발언은 어떤 설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차 전 의원뿐 아니라 김대호 후보 사건까지 아울러서 네. 어제 오늘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잘못된 발언에 대해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저와 모든 통합당 후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언행을 되돌아보고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김종인 위원장하고 황교안 대표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과를 했을까요? 같은 자리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아무래도 지금 종로 선거를 뛰고 있는 뭐 그런 사정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공동으로 지금 두 명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당 그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대국민 사과를 각각 하긴 했지만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후보 한 사람이 우연히 사고를 친 게 아니라 보시면 이제 느끼시겠지만 최근 3일간 그러니까 어제까지 3일간 하루에 한 번씩 유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결국 이 당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제 지도부가 뭔가 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황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이제 사과 발언에서 밝혔는데 그 조금 이따 전해드리겠지만 이게 그 불행히도 어제 그 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계속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차명진 후보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차명진 전 의원은 어제 이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본인을 제명하겠다는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려서 저를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않고 또다시 막말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 세금과 성금을 받아놓고 세월호 텐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인 자들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토론회에서 주장한 입장에 대해서 전혀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그 또 이 차 전 의원은 이 자신이 이제 한 발언이 뭐 그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명백히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저의 바른 말을 막말로 매도하는 자들의 준동에 노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뭐 본인 주장도 본인 주장인데 지금 당 안팎에서 이 차명진 후보를 감싸는 사람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합당 영입인재로 그 통합당 미디어 특위위원을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네. 이 SNS에 올린 글에서 차 후보가 뭘 잘못했다고 제명까지 무슨 못할 말 했는가 이런 글을 올리면서 당을 위해 몸바쳐온 후보들을 이런 식으로 이 같은 편 장수를 베어서 그들 앞에 던져준 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차명진 후보와 각별한 사이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세월호는 맞는 말을 해도 모두 막말 취급하는 성역이냐 하면서 네. 차 의원이 차 후보 말이 뭐 특별히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당에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당에서는 지금 제명 절차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절차는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김대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리위 최고위를 다 거쳐서 제명이 확정이 됐고요. 네. 이제 이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최고위가 열렸는데 여기서 윤리위를 열어서 네. 이제 그 제명 절차를 밟아라 여기까지는 됐고 네. 윤리위는 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체크를 못 해봤는데 아마 오늘 중에 아니면 내일 중에 열릴 것 같습니다. 김대우 후보하고 비교가 돼서 그러니까 김대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자마자 곧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네.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명 절차에 착수를 하고 또 제명이 됐다고 하는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절차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시간상으로 이런 지적도 좀 있어서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김대우 후보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김대우 후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까지 열고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재심 청구했다. 이건 당에 청구한 거고 그리고 또 법원에 대해서도 법원에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김대우 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당 최고의 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표시 차원에서 오늘 아침만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자신이 최고위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는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후보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금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어요. 또 다른 후보가 또 발언한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게 또 오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마디로 나흘 때 계속 이제 이런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광주 지역 방송을 통해서 미래통합당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주동식 후보의 방송 연설 영상이 나갔는데요. 네. 이 연설에서 이 주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광주는 80년대에 묶여 있는 도시라면서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하에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됐다. 운동권들이 5.18과 민주화를 내세워 생산과 상관없는 시설과 행사를 만들어 예산 뜯어내 무의도식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을 기리는 제사라는 게 한마디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는 표현이고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광주에서 광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한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물론 할지. 정치권 안팎에서 아니 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게다가 네. 통합당 후보가 광주에 출마는 왜 했냐 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과연 이 발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네. 그리고 이 주동식 후보 역시 과거 세월호를 비하하는 발언을 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과거 발언까지 지금 다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주동식 후보의 이 광주 이 제사 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도대체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사람들이 찾아보는 과정에서 지난 2018년에 이분이 SNS에 이런 좀 부적절한 글을 올린 것도 지금 다시 이제 끌어올려져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 후보가 지난 2018년 8월 이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일자리 창출 고민할 것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세월호 2기 특조위 출범에 대해서 비판하는 취지였는데 세월호 천척만 만들어 침몰시키면 진상조사위원회 등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글을 썼던 게 이번에 드러나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쓴 글에서도 이 주 후보는 뭐 비판을 좀 의식한 듯이 세월호 많이 만들어 침몰시키자고 했지 사람 태우잔 말은 안 했다. 뭐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비꼰 풍자다 이런 주장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앞에 그 뭐 세월호를 뭐 다시 만들어 침몰시키자는 등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 분노한 이제 사람들이 네. 이 변명을 보고 좀 뭐 납득을 하거나 뭐 양해를 하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요. 근데 막말 논란은 아니지만 전북 군산시에 출마한 이근열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중국 유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그 통합당 이근열 후보가 이제 전북 군산에 출마를 했는데 공약집에 이제 군산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이제 관광 자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내용 가운데 문화센터, 백화점, 중국 유곽, 음식거리로 확대 발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싣는 좀 뭐랄까요 해프닝이라기엔 좀 씁쓸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후보 측에서는 이 유곽이라는 단어의 말뜻을 정확히 몰랐다면서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유곽이란 말 뜻을 잘 모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게 그냥 실수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네. 그쪽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유곽이란 단어가 생소해서 뭐 이걸 넣냐 빼냐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결국 빼는 걸로 됐지만 실수로 실무자의 실수로 근데 이게 단어가 실수로 들어갔다. 최종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초본이 네. 잘못 인쇄소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한 명이 그냥 그 뜻을 몰라서 그냥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 단어를 넣고 회의까지 했는데도 못 걸어냈다라는 얘기가 돼서 그 참 뭐라고 네. 얘기해야 될지 좀 어렵네요. 그리고 김정인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또 하나의 화두를 꺼냈어요. 모든 대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재난장학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차명진 전 의원 막말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네. 각 나라가 어떤 명분이든 만들어 대대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학생 지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감하고 있을 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고 이분들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즉시 정부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 재난장학금을 지급하기 바란다. 이런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등록금 반환을 제안했는데 등록금 반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반환은 이제 그 심 대표가 지난 7일에 이제 네. 피해 대학생 간담회도 열었고 뭐 정의당은 또 청년 선거대책본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난 2일에 이 뭐 코로나 특별 무상 등록금을 통해서 등록금 반환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제 이 취지는 이제 올해 1학기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대학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네. 온라인 강의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에서 지금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거를 뭐 어쨌든 학생들은 등록금을 돌려받고 네. 뭐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대학에 보전을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는 방안이었는데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밝힌 통합당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자. 일단 낸 건 낸 것이고 그 장학금을 새로이 주자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고 이제 교육당국과 입장을 좀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선명하달까 급진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제 일부
그 등록금 반환을 언급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보면 이 교육부가 이 대학들이 이 그 온라인 강의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좀 귀를 기울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논평을 하면서 이 부실하게 수업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등록금 반환을 포함한 보강 수업, 학사 일정 조정 등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도적으로 전원에게 돌려주자는 게 아니라 부실한 경우에 좀 징벌성으로 반환 조치를 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라서 약간 결이 다릅니다. 네. 이걸 공약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빨리 좀 타개하기 위한 긴급한 어떤 뭐 제안을 한 것인지 좀 모호하긴 하지만 한 번쯤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리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송재호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을 한 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송재호 후보가 지난 7일 그 제주시 민속 5일 시장 앞 거리 유세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면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느냐, 저를 위해 해줄 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이제 그러니까 송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지난 3일에 4.3 추념식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배보상 실현을 약속하고 이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당부를 한 거를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 내공이다.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네. 다 내가 이게 문 대통령에게 잘 부탁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이게 뭐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거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송 후보는 결국 사과했죠. 네, 결국 오늘 송재호 캠프가 입장을 냈는데요. 예. 이 지난 7일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과 저의 일치된 노력의 과정을 설명하려 했다. 이 4.3 해결을 위한 대통령 약속에 제 노력도 담겨 있음을 전하려 했는데 유세 도중 언급한 말이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시인하면서 이 오해를 부른 점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좀 저희가 쭉 소식 전해드렸지만 정말 이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참 논란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00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 내일 사전투표하려고요. 마스크도 챙겼어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7889님께서는 김성환의 시사야 야간 운전을 많이 해서 듣기만 했는데 이번에 처음 문자 보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극복해야 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오늘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지 6주 만의 일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겪는 온라인 개학인 만큼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내용 전달에 있어서 소통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대체로 원활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와 교육 현장은 어땠는지 동시에 보완점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이번 기회에 또 온라인 계약 같은 걸 한번 시도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었는데요. 교육 현장의 반응부터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선생님들은 전쟁 같은 하루 보낸 느낌이다. 좀 힘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네. 오전에는 혼란이 다소 있었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무르르도 진행돼서 감동받았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특히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건가 이게 또 걱정이 많았는데 네. 처음에 한두 시간 정도 좀 접속이 좀 하느라 애먹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외에는 좀 원활했다고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제 과제형 하면서 학생들이 과제 풀어서 제출한 걸 보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어서 좀 새로운 가능성들을 본다. 뭐 이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 개학을 할 경우에 학생들이 요즘에 늦잠 많이 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네. 이 출석을 그 시간에는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근데 출석률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예. 학생들도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출석률이 굉장히 좀 좋았고, 특히 이제 어저께까지 그 온라인 플랫폼에 회원 가입도 안 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예. 늦게까지 전화 연락해서 회원 가입시키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상황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들어왔고요. 뭐 한두 명 학생들 좀 담임 선생님들이 전화하고 해서 좀 참여하게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거의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뭐 전국적으로 보니까 오늘 뭐 8%, 7% 그래서 등교할 때보다 오히려 출석률이 좋았다 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석은 네네.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온라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그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여유 있게 좀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꼭 그 시간에 접속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런 게 확인되면 인정해 준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뭐 과제형을 제출할 경우 이제 과제형으로 수업을 할 경우에는 과제를 언제까지 내면 된다라고 해서 좀 충분히 여유를 주려고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접속이 안 돼서 좀 불안한 학생들이 있다면 충분히 학교에서 그런 것들 감안하고 좀 하고 있으니까 좀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앞서도 좀 여쭤봤지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강의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강의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댓글 달면서 온라인 뭐 출석 체크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만 올려놓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실시간 체크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네. LMS라고 해서 학습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인터넷으로 연수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진도율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좀 거기에 뭐 댓글이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그 강의를 듣고 과제를 수행해서 그걸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확인시키는 그런 방식들에서 좀 다양한 그런 가능성들을 놓고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좀 출석 체크는 좀 유연하게 좀 하고 있는 편이네요.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 계약을 처음으로 이제 실제 한 거 아닙니까? 시범 수업이 아니고. 네. 네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걸 보면은 일부 부작용이 좀 있거나 좀 문제가 있었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그 우려했던 것만큼 그 정도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네네.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꽤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 EBS 온라인 클래스의 경우에는 좀 서버는 좀 충분히 증설된 것 같은데 예. 접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갑자기 트래픽이 몰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접속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중3, 고3 이제 일시 계약했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전체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초등학교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면 좀 또 예상치 못한 또 어려움도 좀 있을 수 있어서 좀 네.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스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학생들이 강의를 다 들었는데 이제 표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좀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시스템 문제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교사가 좀 자체 제작한 영상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좀 화려한 인터넷 좀 영상과 강의와 좀 비교하는 좀 일들도 있어서 근데 이제 지금 그 교사들이 직접 자체 제작해서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처럼 촬영 기사, 편집 기사 이런 거 하나 없이 대부분 교사가 지금 셀프 제작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학교에서 직접 만나는 선생님들 영상으로 보니까 좀 신기하고 더 친밀하게 느껴져 좋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좀 봐주는 것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업의 질, 내용에 관한 부분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네.
EBS를 활용하는 이 콘텐츠 활용형 말고도 여러 네네.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실시간 이제 화상회의 어플을 이용해서 또 실시간에 모든 학생들 그 학급의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좀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어플 안에 보면 뭐 화이트보드를 공유해서 거기에 직접 써가면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학생들끼리 좀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거기에서 소그룹 회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플랫폼에 과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면 그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평가도 하기도 하고 또 교사가 개별 피드백을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제형 수업이 좀 있고요. 또 우리가 EBS 컨텐츠를 그대로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EBS 컨텐츠를 좀 잘라서 어디까지 듣고 과제 수행하고 교사가 점검하고 좀 이렇게 하는 좀 컨텐츠 활용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방식은 어떤 건가요? 일단 오늘 하루밖에 좀 안 돼서 이제 그 학생들이 어떤 걸 좀 선호하는지 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얼마나 그 교사들이 그 학생들의 관심 갖고 좀 개별적으로 피드백도 주고 또 좀 이렇게 재밌게 좀 구성해 가는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시간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좀 충분히 생각하고 과제하면서 거기에 피드백이 달릴 때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재미를 느낀다는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시간 네네. 쌍방향형, 콘텐츠 활용형, 과제 수행형.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유형별로 조금씩 보완해야 될 점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실시간 콘텐츠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강의가 진행되지만 학생이 개별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기에는 따라가기 좀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좀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또 이렇게 과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EBS 컨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EBS 컨텐츠만 활용하는 것보다 그걸 듣고 나서 좀 학생이 좀 생각해보고 또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고 그걸 또 이제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과제 제시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제 제시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피드백하다 보면 교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께서 의견을 또 주셨어요. 019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저희 집에도 온라인 계약하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온라인 계약 준비에 스마트 기기에 프린터까지 새로 사야 해서 돈도 많이 들고 과제물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이들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엄마가 온라인 계약하는 것 같네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이게 기기가 다자녀 가정인 경우에는 좀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집에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네. 기기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대체로 이제 온라인 계약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기기를 파악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좀 해서 일단 오늘은 좀 진행이 좀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간간히 좀 대학생형이 좀 강의를 듣고 나야 자기도 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하면서 좀 늦게 들어오는 아이도 좀 있었고 또 이제 작은 스마트폰으로 좀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좀 학교에서 좀 더 좀 세심하게 좀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가서는 좀 이렇게 그런 부족분들을 좀 채워가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 운동에서도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기도 지원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그 교사들이 이제 성과급의 일부를 모아서 기금 만들고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다가 좀 어려움 발견된 학생들이 있으면 좀 직접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절차 없이 통장으로 이렇게 그 돈을 보내서 좀 지원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요 코로나 상황 발생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좀 기금 그 모금 목표액을 한 2배, 3배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4천여만 원 정도 기금을 좀 모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좀 담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상황 봐서 온라인 기기가 없는 경우가 생기면
좀 곧바로 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기기를 사줄 수 있도록 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또 꼭 온라인 기기가 아니더라도 좀 학생의 좀 어려운 상황들 발생해서 필요가 있으면 좀 그렇게 지원하게끔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이 보시기에 교사들이 좀 컨텐츠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 방안이 있다면요. 저는 일단 그 질 높은 컨텐츠 수업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네. 교실 수업의 핵심은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수업을 만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하나의 어떤 컨텐츠로 보려고 하는 어떤 저는 시각이 오히려 좀 그 교사들이 좀 그 좋은 수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을 만들어 가는가 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이제 다만 지금 이 온라인 상황에서는 좀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혼자서 좀 문제 해결하기 좀 어렵거든요. 또 특히 또 조성 과정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교사가 좀 대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이 좀 제한적으로라도 학교에 좀 오게 하는 경우들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꼭 실습을 해야 되는 그런 또 특성화고 수업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제한적으로 좀 등교들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혼란이 있더라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요. 차근차근 하나를 네네. 좀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늦은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식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그 와중에 지금 두 가지 뇌관이 새로 터진 것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유흥업소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좀 헷갈려요. 강제적인 건지 영업 정지랑은 뭐가 다른 건지. 그럼요. 당연히 강제적인 규정입니다. 네.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네. 집합 금지 명령을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고요. 네. 이 집합 금지 명령이라는 것은 사실상 영업 금지 조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 그러니까 콜라텍, 클럽, 네. 유흥지점, 단란지점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네. 이거는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된 네. 422개 예.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서 영업을 중단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주 전부터 이 서울시의 클럽 같은데 젊은이들이 막 줄 서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조치가 뭐 뒷북 행정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미 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기 이전인 네. 3월 10일부터 예.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이런 서울시내 2,146개나 됩니다. 이 네. 업소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해왔고 네. 또 휴업을 강력히 권고해서 이미 80% 이상의 업소가 휴업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 확진자가 나온 영업장도 네. 이런 그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된 그 다음 날부터 네. 바로 공문을 보내서 휴업을 권고했고 네. 그리고 2차로 또 3월 31일 예. 행정 지도를 실시해서 휴업을 재차 권고해서 네. 4월 2일부터는 자진 휴업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한 경각심을 또 다시 한번 환기하고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크크 트렌드라는 그 유흥업소에서 네. 나온 확진자가 있는데 그 룸메이트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라고 들었습니다. 51번 환자요.
확진자. 그러니까 예. 3사람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나머지 저희들이 전체 117명이 예. 현재까지 접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에 75명을 이미 검사를 완료했는데 예. 모두 엄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다행인데요. 근데 44번의 접촉자들이잖아요. 이 117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 51번은 일을 했는지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학 조사라는 게 네. 1차, 2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2차는 특별히 뭐 GPS라든지 CCTV라든지 네. 본인이 설사 거짓말을 한다 해도 예. 그걸 다 밝힐 수 있는 예. 그야말로 서울시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학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박원순 시장 말을 들으니 어떠세요? 안심과 불안 두 가지 생각이 아마 교차하실 겁니다. 유흥업소의 특성상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직 그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서 조금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모든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어서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명 안팎을 기록하다 오늘은 39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진자 추세로만 본다면 1차로 시행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용한 전파의 시기일 수 있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깨는 몇몇 시민의 행동이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부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청취자분들이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641님 안녕하세요. 시사에 대해 문외한인데 퇴근 시간이 10시라 듣게 됐네요. 너보다 편한 진행 좋아요. 마스크 구매도 당시 전쟁이었지만 지금 질서가 잡힌 것처럼 인터넷 강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조금만 더 화이팅 합시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2788님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인데요. 개인 택시 기사분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택시 안이라서 괜찮겠다라고 하는 안심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매너인 것 같습니다.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 문자 말머리에 저희 프로그램명을 반드시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